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슈를 말한다의 신동호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대내외 환경이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 간의 말폭탄으로 비유되는 강대강 대치 상황이 한반도의 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가 하면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을 둘러싼 인사 파문도 그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미 간의 오가는 설전 수준이 거의 선전포고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고 대응책은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기조는 옳은 방향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네, 먼저 박 소장님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우선 방점이 중요한데 어디에 이제 무게중심을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다,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정부 정책 기조의 방점이 어디 있느냐. 처음에 취임 초기의 방점은 대화의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 핵심이 베를린 선언이죠. 그럼 최근의 방점이 어디 있냐에 대해서 혼선을 주는 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필리핀 국제회의에 갔지 않습니까? 그때 한마디로 베를린 선언의 전도사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말폭탄을 주고받고, 말만 놓고 보면 거의 전쟁이 임박한 상황까지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 수장이 국제회의에서 계속 베를린 선언, 북한 당국자를 만나서 또 대화하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젯밤 ARF 만찬이 시작되기 전 대기실에서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잠시 마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의해 놓은 상황이라 그 두 가지 제의에 대해서 적극 호응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계속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베를린 선언의 방점을 찍으면서 그 부분을 홍보하고 다닌다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그 얘기를 할 때냐는 겁니다. 예. 지금 이 시점이 남북 대화를 위해서 내가 운전하겠다라고 말할 때냐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온도 차이가 있죠. 바깥하고 우리하고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에 대해서 좀 익숙한 게 있잖아요. 북한이 20여 년 전부터 서울 불바다, 그 더 전으로 올라가면 뭐 남침,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항상 뭐 초전박살 이런 식으로 서로 해가지고 이게 남북 사이에서는 뭐 대략 조금 익숙한 것이 있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요, 물리적으로 뭔가를 할 때도 인게이지먼트, 개입, 그리고 실제 공격할 때도 뭐 서지컬 스트라이크, 이 외과적인 타격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상례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하고 관련된 건데, 북한도 자기들한테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대통령도 이렇게 세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미국의 예방전쟁 행위 징조가 나타나면 미국 본토를 우리의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미국 국민들이 볼 때는 말하고 행동이 대체로 일치하는 환경에서 살았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위기감이 이제 우리보다 훨씬 높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의 무게감이 북한이 뱉었던 말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한국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느꼈던 것하고 이제 자기들에 대해 가지고 그것도 뭐 말로는 뭐 본토를 타격한다 이랬는데, 지금 괌에다가 30km, 40km 이제 떨어진 곳에 뭐 어떤 궤도로 해가지고 몇 개를 하고,
미국이 모르겠습니다. 냉전 이후로 이런 위협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코리아 패싱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북한에서 핵실험 할 때마다 민주당과 문재인 지금 대통령, 의원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안보 무능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안보 무능 정권이래요. 적어도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무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 우리는 패싱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이미 그 어마어마한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뿜고 있잖아요. 화염과 분노, 분노와 화염 이런 단어를 막 써가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지금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시 그 공동성명 나왔을 때 내용들 보면요. 한미 간의 공조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10며칠간의 긴 휴가 중에도 불구하고 56분간 한국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CBM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기술이 확실하게 담보가 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것을 가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장 우리 본토로 날아올 수 있는 무기 기술이 개발됐다고 만약 그걸 전제한다면 우리 국민들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는 건데 오히려 더 강력한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전문가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이 전쟁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건 일종의 브리핑이다. 마지막에 극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정치학을 했습니다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동서독 통일이 그래 빨리 될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전제하에서 향후 정책적 계획들을 짜는 것과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전제하에서 향후 계획을 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논의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제 그 국방 순회급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수 파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출신 부분에 대한 그동안에 좀 성역이 있었다면 이게 좀 파괴됐다. 이런 평가가 있고. 이건 좀 뭐 긍정적인 평가에 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또 일각에서 부정적인 평가는 이제 후속 인사들도 계속 이루어질 텐데. 소위 말해서 작전통이든 야전통이든 중장급 이상의 상당히 군 전력을 맡아왔던 인력들이 대거 교체되라는 것이 군 전력 약화로 이어질 염려는 없는가? 이제 이런 걱정들도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정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근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이 군대는 정말 특수성을 갖고 있어요. 다른 조직하고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은 제가 볼 때는 육사 때려잡기예요. 육사 출신 내지는 육군을 약간 배제시키고 이렇게 가는 인사를 통해서 내가 국방개혁을 하겠다. 이런 사인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지금 그 육해 공군의 비율을 보면은요. 상대적으로 육군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비율이 많다는 건 거기서 더 훈련된 유능한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다라고 사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육사 때려잡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균형 맞춘다 그래가지고 그 전문적인 유능한 사람들을 막 배제시켜 버리면 혹여라도.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국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거죠. 국방부 장관은 해군 출신, 그 다음에 이제 합참의장은 공군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사가 이제 소외됐다 이건데 육군 출신들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전쟁은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격시 보병이 들어가서 이걸 해야 점령이 되는 것이냐. 공군 출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즘 전쟁 봐라. 누가 땅에서 총 쏘면서 하나 비행기가 날라서 폭격해서 다 끝내는 것이지. 해군 출신이 얘기합니다. 미사일은 바다에 쏴요 제맛이야. 사실은 육군 중심이 현대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해군의 비중이 커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난 군개혁의 핵심이 균형이라고 본다면 나는 해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공군 출신이 합참의장이 되는 건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나치게 한 집단에 편중됐던 문제를 나누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또 군개혁의 핵심이 우리 군 전력이
그야말로 높아져야 되는데 지나치게 육군 중심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공군 해군이 그동안 극단적으로 소외된 것도 사실이고 뭐 그런 측면에서 또 육사만 육군에 있는 것도 아니고 3사도 있고 ROTC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재 리크루트먼트 과정에서 다양한 소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사에 지나치게 편중된 면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나는 뭐 이 부분 역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군개혁 문제 그다음에 인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거꾸로 봅니다. 아니 근데 그게 왜냐하면 탁상 공론으로 우리가 말을 토론을 하는 거하고요. 실제 현실의 문제는 좀 다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요. 그 이제 토론 프로그램에서 두 분의 이제 그 장군 출신인가요? 한 분은 육사 출신이시고 한 분은 어디 출신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 두 분하고 한 30분 정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사 출신이라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단 그동안 우리 육사 출신들이 너무 장악하고 있었다. 육군, 육사 출신들이 해서 잘해봤으면 괜찮은데 국민들은 의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국방비 올해 40조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늘려간다는 건데 국방비 그렇게 몇 수십 년간 국민들이 세금으로 줬고 그리고 육군 위주에 특히 육사 위주로 해왔는데 과연 우리들이 정말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지금 뭐 구조조정 내지는 군을 개혁하겠다는 말이 안 나왔을 것이다. 일단 반성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해군 출신, 공군 출신 합참이나 국방부 장관의 어떤 이런 개혁은 육사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그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개혁의 어떤 방향성만 본다면 예. 저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군 자체적으로 개혁을 뭐 바란다는 것은 검찰한테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라라는 것만큼이나 전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뭐 대장급인가요? 몇십 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거의 못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번 기회가 있었고 국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불신도 쌓였는데 그만큼 군에서 국민들의 어떤 기대만큼 호응해주지 못한다면 이런 어떤 획기적인 개혁이 뭐 반드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방산비리요. 예. 방산비리요. 방산비리 연루된 지금 고위급 그 군 장성들이 다 누구였어요? 해군하고 공군 참모총장 뭐 내지는 여러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제 사실은 그 다루고 있는 기기가 좀 비싸죠, 육군. 예, 그런 근데 측면이 생각을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 뭐냐면 예. 그 지금 우리 국방 개혁에 방산비리 척결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쵸?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방산비리 척결해야 되는데 방산비리 지금까지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된 건 다 고위급이 전부 다 고위급 장성이 전부 다 해공군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적폐청산을. 그러니까 의원님, 그거는 이제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해공군은 그럼 뭐 되게 지금까지 잘했냐? 별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육군이 눈에 워낙 많이 띄니까 그런 거지. 보통 이제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이야기 하면은 경찰이 잘 나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검찰이 너무 강하니까 일단 조금 이 균형을 맞춰보자라고 예, 하는 무슨 그런 말씀인지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가는 지금 우리가 전쟁을 안 겪어봤잖아요. 지금 군인 중에 실제로 전투에 나가서 싸워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남북 전쟁 초창기에요. 그 미국민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전쟁은 굉장히 점잖고 지금 우리처럼 말로 명예롭게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첫판에 북군이 완전히 다 초토화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전쟁은 점잖고 명예롭지도 않고 이런 거 아니었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살육의 현장을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탁상공론으로 무슨 균형을 맞추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훈련에 많이 가담해서 예. 이 몸에 배이게 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 많이 숙련되어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최근에 인사 문제 하나가 불거졌습니다. 이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과거 이 황우석 사태의 연루.
이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어느 부분이 먼저? 저는 예. 우선 뭐 이번 주 한 주를 그 차관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박기영으로 뭐 거의 이슈가 덮였습니다. 예. 저는 사람 박기영, 인간 박기영을 아주 흥미롭게 좀 봤어요. 이분은 어떤 초식과 내공이 있길래 이렇게 이런 그 멘탈 갑의 경지까지 올랐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자 이렇게 하면 양심, 학자적 양심 그다음에 자연과학은 정답이 하나 아닙니까? 실험실, 굉장히 어떤 뭐 정치와 무관한 이런 이미지인데 이분은 여의도 정치인이 가져야 될 소양, 후헉이라고 있죠. 얼굴 뚜껑보. 그다음에 웬만한 비난이 끄떡도 하지 않는 과학자인데 여의도 정치인이 가져야 될 소양을 여의도 정치인 뺨치게 갖고 있다. 이 지점이 저는 대단히 놀라웠다. 그래서 이 논란과 무관하게 인간 박기영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 있게 좀 쳐다본 것 같고 결론은 뭐냐면 한국 영화 중에 제가 좀 재밌게 본 것 중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사람은 그 셋 중에 하나인데 예. 이분은 과연 어느 지점에 있을까?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게 지켜본 한 주였다. 예. 제가 이제 기자 때 저도 요 황우석 논란에 대해서 취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막 새록새록 그때 생각들이 떠올라요. 참여정부의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가 황우석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그냥 자기 직접 관련이 없는데 직함이 그것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물이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황우석 박사 뭐 이러면서 260억을 지원, 5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걔가 직접 발표하고 황우석 박사가 이제 그 공항에 귀국할 때 마중 나가지고 황 박사가 박기영 보좌관 우리 허그나 한번 할까요? 뭐 카메라 앞에서 뭐 이렇게 참 서양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 그때 보고 막 그러면서 이 만면의 웃음을 짓고 그 뭐 MBC가 관련됩니다만 MBC PD 수첩이 처음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근데 이제 노 대통령이 그때는 좋은 마음이었어요. 양쪽 다 조금 이제 그만하자라는 글을 올릴 때 보좌관한테 보고를 받아보니 황 박사 연구팀이 취재진 때문에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더라. 그 보좌관이 이분이었거든요. 여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들어가는 분이에요. 돈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그건 뭐 뇌물의 이런 영역은 아닌 것이고 연구비의 문제인 건데.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한다님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형식적으로는 아닌 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특히 문 대통령 지지층뿐만 아니라 약간 정치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사실은 좀 잊고 싶은 기억이지 않습니까? 예. 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거기에 말하자면 황우석 다음 넘버 2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20조를 책임지게 된다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제 여권 지지층의 입장인데 보통 이런 인사 잘못 왔으면 누가 추천했냐, 뭐 누구랑 가깝냐, 뭐 지역적으로 뭐 누군데 누구 동문이래 가지고 누가 민간이냐 거기를 이제 매우 쳐라, 뭐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좀 색출하게 되잖아요. 좀 억울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중요한 관계자들의 입 닫고 있어요. 그 목요일날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하면서도 누가 추천했냐, 뭐 대통령이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특히 이제 문 대통령 지지자 지금 범여권에서는 예. 너무나 답답한 거죠. 이거 그럼 대통령이 한 건데 왜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목요일날 그 뭐 공이 있고 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오후에는 박기영 그 지금 본부장이죠. 어쨌든 본부장이 기자회견하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한 건데 저는 이것도 지금 민심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봐요. 박기영 본부장이 한 구구절절한 이야기 중에 제 귀에 딱 하나 들어왔던 게 구국이라는 단어예요. 예.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과학기술 정책이 워낙 망가져가지고 구국을 뭐 망가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그 자기가 구국을 해야 되면 이 또 황우석 박사가 생각이 나는 게 황우석 박사가 그때는 우리가 감동적이라고 했던 게 뭐 과학자는 뭐 과학은 국경이 없는데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 조국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결국 뭘로 돌아왔습니까? 참 세 가지 지점에서 이해가 안 돼요. 예. 그 논문을 본인이 쓰지를 않았는데 거기다가 이름을 올리고 연극비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사실 이걸 수사를 하면 사실 뇌물일 수도 있고 배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죄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이제 수사망을
그 피했든지 아무튼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피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국의 심정으로 자기가 뭐 이 자리를 있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있을까.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분이 2억 5천만 원을 연구비로 받을 정도의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20조의 예산을 R&D 예산을 이제 배분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구국의 심정으로 나는 이 생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인터넷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적폐청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인사를 통해서 적폐청산을 한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이거는 적폐청산이구나, 적폐인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은 소통입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오바마의 오사마 빈라덴을 잡으러 가는 그 작전을 지휘했을 때 사령관이 중심에 앉고 대통령 옆에 쭈그리고 앉은 그 한 커트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런 대통령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박근혜 정부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보여줄 거라고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 문제는 말씀을 어떻게 소통하겠다 하는 것이 하고 커피를 손수 타고 그다음에 옷을 스스로 벗고 걸고 이게 본질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작동되는 구조 자체를 충분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열띤 토론을 하자라고 수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소한의 토론이 있었다면 이런 인사는 안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이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면 물론 황우석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정수석을 하셨고 그 사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이 박경 본부장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능력을 높이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인사에서 최소한 청와대의 토론의 논의구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그 기재가 최소한만 작동됐더라도 이거는 없었을 것인데 지금 청와대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께서 직접 박기영 본부장을 초청했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아무 참모도 반대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박근혜 정부랑 무슨 차이가 있죠? 예. 저도 보면서 가장 황당한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우리 조금 전 다른 결의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설들이 특히 이제 보수지를 위주로 쏟아지긴 했는데 뭐 노무현 정부 때 이랬던 사람이면 다 패싱인 것이냐 뭐 이런 식의 그 뭐 논란 내지 지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스스로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굳이 그렇게까지 욕을 안 먹어도 되는데 자꾸 이런 문제 있는 인사를 발굴해 가면서 예. 스스로 욕을 먹게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한 것은 아닌가. 그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기본적으로 과거 정부에서 일을 했으니까 일단 경험칙상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건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과거 비슷한 정부에서 일을 했으면 그것이 보수 정권이었던 진보 정권이었던 철학이나 어떤 정책 방향에 있어서 같은 결이면 전 다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참여정부 당시에 이랬던 인사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지금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그런 철학적으로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지만 새로운 인재들을 좀 발굴해야 될 의무도 또 있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15년 전에 썼던 사람을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본인은 일단 사퇴 거부했습니다. 임명 철회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의당의 데스노트 뭐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정의당마저도 반대한 사람들은 결국은 안 됐다. 이거는 뭐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보통 이렇게 버티는 것은 우리 편, 저쪽 편 쫙 갈라져서 버티면은 조금 뭐 부족한 거라도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 반대편이고 우리 편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 뭐 산수죠, 산수.
이번에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른바 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복지정책은 한 번 도입하면 다시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부가부담 전체를 재정으로 감당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선심과 인심은 다 쓰시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수습 불가능한 대책입니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실비보험들 많이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때문에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데 반대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고, 문제는 이걸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여력이 있느냐. 그리고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몇 년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쭉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일반 국민들에게 평균 인상률 이상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 없겠느냐. 이게 이제 논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딱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유불급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다음에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것이, 대통령께서 성모병원입니까? 그게 오셔가지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아프시죠? 아픈데 보험 혜택 못 받으면 서럽지 않습니까? 제가 그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뭐 이걸 했습니다.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닦아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닦아주는 겁니다. 그 얘기 누가 못합니까? 아프니까 서러우시죠. 정부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 정권은 뭐 보수라서 그걸 못했고, 뭐 진보 정권은 다 닦아줍니까? 그 뒤에 대단히 복잡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그 복지정책 문제에서 중대한 문제, 중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를 발표를 할 때는 대통령이 정말 재원대책, 재정대책 문제에 대해서, 세금 문제에서 깊이 고민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설득력을 제고시키는 방법이지, 종합병원에 딱 등장해서 뒤에 시민들이 딱 배치한 상태에서 아프시죠?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 얘기는 나가도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계속 예를 들어서 타겟민식 코스프레를 반복하면 그 약발은 처음에는 야 저거 멋있다 하지만 아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고 이게 반복될 때는 그 약효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진정성에 천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요. 이번에 보면 이제 급여화하고 보장성 두 개가 축인데 급여화라는 거는 왜? 아예 건보가 안 건드리는 부분을 비급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보장성 부분인데, 보장성이라는 거는 건보가 얼만큼을 부담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조금 늘리는 쪽으로 간다. 이것은 일단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기 때문에 방향은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저도 생각 비슷한 대목이 있는데, 딱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것만 보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놓은 거 아니, 건보료가 좀 늘긴 늘겠는데 그럼 이제는 진짜 아파도 돈 걱정 안 하고 다 되는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컨대 아까 제가 보장성 부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가의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급여화를 해요. 급여화를 하는데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90%로 하겠다는 거예요. 건보 부담률이 아니라 본인 부담률. 예컨대 1,000만 원짜리 약을 900만 원 주고 제가 이제 먹는 거죠. 건보에서 100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하고. 이게 꼭 약간 이상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원래 어려운 분들은 1,000만 원이 900만 원 돼도 그냥 못 먹어요. 근데 조금 형편이 되는 분들은 1,000만 원 주고 먹었을 건데 900만 원 주고 먹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고 정부가 전략적으로 그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안 알려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걸 좀 다 꺼내놓고 이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금방 뭐 다 되고 뭐 병원이 공짜는 아닙니다. 이런 점은 나아지는데 이런 점은 더 그대로 갑니다라는 것도 솔직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개인 부담하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건 굉장히 높고 평균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보험료는 굉장히 좀 조금 내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내고 많이 혜택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그 이제 방향이 너무 잘못됐으면 보험료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돈 올리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 전에 그 뭐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 이것을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밀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잘못 가져온 어떤 방향성을 좀 급한 그 면은 있지만 가져간다는 어떤 취지를 본다면 저는 굉장히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이런 건 국민적인 합의가 물론 필요하겠죠. 예. 네. 대통령이 되면 다 멋진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말만 번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제가 그래서 참 거기 오늘 하루 그냥 왕창 몽땅 호텔에 가서 막 맛있게 먹고 내일 다 굶자. 뭐 이렇다면 저는 그냥 이거 다 찬성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사실 그 실손보험, 민간보험을 들어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보험 안 들어도 돼요? 그다음에 이미 보험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해약하고 돈 다시 그 받으면 돼요? 그러면 민간 보험사들은 지금 이 모든 국민들 지금 대부분이 들고 있는 이 국민들에게 이 계약 관계를 어떻게 지금 해야 돼요? 이 질문에 정부가 답변해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민간보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거를 정부가 다 우리가 끌어안고 우리가 다 이거 교통정리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든지 뭔가 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험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덕적 해이에 지금 딱 직면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그냥 1인실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아파도. 다 그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인실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예. 그다음에 보세요. 사실은 보험이라는 거는 전문 영역에 있는 그 의사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그냥 질 높은 지금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제 의사들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1차 진료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네 병원들 지금 얘기하는 예. 거예요. 수가를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거는 이 전문 영역에 알면 알수록 질문만 계속 많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부는 그 멋진 말을 못했던 거예요. 아까 그 제가 처음에 1,000만 원, 900만 비우든가 하고 맞닿는 지점인데 자칫하면요. 건보 보장성하고 급여율을 높이면은 조금 똑똑하고 의료 정보가 많고 대형 종합병원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되게 많이 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뭐 없는 분들, 모자라는 분들보다 의료 쇼핑도 정보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무슨 항암제가 좋은지 알아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도 높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뭐 도덕적 해이의 이런 문제도 나타날 거예요. 제 친한 이제 선배의 부인이 이제 시골에서 장터에서 이제 병원을 해요. 가정의로 하니까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제가 거기서 참 재밌는 걸 봤었어요. 어떤 이제 할머니들이 매일 오시는 거죠. 물리치료도 받고 가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저께는 왜 안 나오셨어요 하니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못 나왔어요. 이런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전 뭐 누구 정부의 책임을 떠나가지고 다 예. 열어놓고 이제는 볼 수밖에 없다고. 오늘 좀 반복되는 얘기가 적립금 21조 있잖아요. 예. 그 적립금 역대 정권들이 뭐 어찌됐든 꾸역꾸역 모아놓은 그 금고에 있는 21조인데 요거 탁 틀어가지고 쓰고 아니면 뭐 일반 회계 세금에서 좀 올리면 된다. 예.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하고 강요들 수석들하고 열띤 토론을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기획 전문가 이걸 할 게 아니고 차라리 아까 그 윤태곤 실장이 여기에 모든 걸
올려놓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지난번 대선 때도 모든 후보들이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우리가 신문기사를 봤을 때 보건복지부 실국장들 그다음에 수석들하고 정말 치열한 토론을 5시간 이상 했다. 그리고 결론이 못 났을 때 또 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우리가 좀 신뢰감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쫙 등장하셔서 아프시죠? 서러우시죠? 제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관계자들이 봤을 때는 아연실색하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국방 문제, 뭐 교육개혁 문제, 아니면 보험체계 문제, 복지정책 문제는 문화기획 쪽에서 좀 빠져주고 정말 좀 진지하게 좀 앉아서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놓고 탁현민 씨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뭐 탁현민 씨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 이제 그 홍보팀이 있는 것이니까 모든 공이 탁현민 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홍보팀은 좀 빠져주고 정말 그 진지하게 그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가장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과장들 옛날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 할 때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게 실무 과장도 그 독재자가 불러서 바로 토론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가장 잘 압니다, 사실은. 문제별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들 향후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실무자들하고 치열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보험개혁 문제도 국회 통과 안 하면 됩니까, 이게? 뭐 야당도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뭐 옳고 그러고 가치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 한 3개월 전에 잠시 한 일주일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수백만 원이 나오는데 제가 한 3분의 1 정도 부담하더라고요. 뭐 응급실 비용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이제 와, 건강보험 없었으면 나는 어쩔 뻔했지. 이런 느낌이 하나 있었고, 뭐 아주 큰 엄청난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100단위로 나오니까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실손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거기서 어쨌든 다 나오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 두 개를 같이 평생 갖고 가야 되는 건가? 그때 이제 그 딱 3개월 전이었어요. 의료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실손보험보다는 어쨌든 여기서 좀 더 보장해 주는 게 많다면 건보에서 조금 더 낼 의향이 있다. 전 물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그 보여주기식. 그러니까 그 지금 원전 이 신고리 뭐 문제 때문에 지금 뭐 공론화 위원회 같은 거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 쇼다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논의를 하는 과정들을 밟아가는데 이 문제는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가 없었고 갑자기 발표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내 보험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결과만 생각하고 중간에 나한테 올 혜택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확 던져버리니까 좀 당황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한 관련 얘기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3 학생들, 현 중3 학생들인데 적용이 되는 것인데 절대평가에 전면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학부모들 의견 다르고 교사분들 의견 다르고요. 현장에서도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라서 이게 어떻게 봐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교육부에서 뭔가 입시제도 바꾸겠다 했을 때 부모들이 딱 하는 첫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제발 그냥 좀 놔둬라. 왜 정권 바뀔 때마다 매번 이거 입시제도 바꿔가지고 혼란을 주느냐가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저희 또래 선후배들끼리 소주 마실 때 옛날이 좋았어. 학력고사. 시험 순서대로 딱 해서 대학 가는 게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고불변의 진리가 규칙이 복잡할수록 부자가 유리합니다. 규칙이 단순할수록 공평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첫 번째는 규칙은 단순해야 된다. 그래야 학생도 부모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공평해지는 길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변변력을 위해서 만들어낸 게 상대평가인데 이게 과연 어떤 절대선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주 원칙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빼놓고 영어나 이런 거는 절대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절대평가가 더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변별력을 맞추려면 뭐
요즘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지만 그 해당 과에 내가 예를 들어 영문과에 지원한다. 가중치. 네, 가중치를 예. 두고 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에 따른 내신을 좀 반영해서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해서 변별력을 채우는 게 낫지. 이렇게 점수 하나 가지고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아이들을 떨어뜨리는 제도를 가지고 가서는 저는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변별력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있습니다. 예. 네. 예. 저는 지금 아이가 중3이에요. 해당자시군요. 해당 당사자시네요. 저는 그래 이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려고 그래요, 지금. 아마 중3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요즘 텔레비전을 틀어서 이 교육 얘기 나오면 막 이 화가 나서 내가 저기 나가야 되는데 막 예. 아마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탁상공론 얘기를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절대선인 제도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모든 아이들을 그러면 시험 안 보고 전부 다 대학 보내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그거 아닌 다음에 어떻게 이걸 풀 수 있겠어요.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절대 평가를 안 해요. 좋아요. 그러면 애들을 대학을 어떻게 보낼 건데요? 어떤 기준으로 보낼 건데요?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오는 얘기가 학생부 전형, 내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신은 또 점수를 어떻게 내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봉사활동 점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하나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봉사활동을 간다. 그래서 점수를 낸다 그래요. 그러면은 눈에 번쩍이는 요즘 봉사활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지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이런 애면 얼마나 점수가 높겠어요. 근데 그러려면 부모의 자금력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신 성적이라는 게 그 아이의 재능, 그 아이의 열정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자금력이에요. 부모의 열정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막 좋은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 이런 게 지금 결정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그거 동의하시겠어요? 예. 국민을 공분에 빠뜨렸던 게 정유라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를 한다. 승마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말칠 타는 사람 30%라는데 지금 삼성 뇌물죄 이 재판이 그 말과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최순실이라는 엄마를 둔 정유라는 그냥 말 위에 앉아있으면 명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단체전 금메달 땄으면 이화여대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국민들이 분노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렵죠. 저 옛날부터 생각한 게 가끔 이런 거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면 왜 이런 이야기 할까 싶어요. 이게 교육은 결국 사회의 반영인 거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대학이 이제 다 똑같아야 되고 명문대, 비명문대 이런 기준이 없어져야 되고 하는데 바깥에서 그렇지 않은데 아무리 학교가 바뀌어보라고 한들 바뀌겠냐. 네, 알겠습니다. 네 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한 말씀 전하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헤로도투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인에게 왕은 없다. 대신 법을 왕으로 섬기고 있을 뿐이다. 그리스인들의 법에 대한 외경심은 신하가 전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글쎄요, 이 말씀은 어떤 한 이슈에 제한돼서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